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득 커뮤니케이션,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설득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저는 소통을 늘상 터널 공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소통이라는 한자어를 좀 들여다봐 주시면 틀소, 통할 통, 즉 이미 막혀있는 것에서의 트이고 통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근데 처음부터 이 터널이 잘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터널 공사를 하기 직전에 아름다운 산을 발파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산을 발파하기 전에 이제 다 알려야겠죠, 주민들에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 산을 발파를 할 겁니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소통을 제가 터널 공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대인관계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시면 발파 작업을 하셔야겠죠. 네, 먼저 가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여희 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터널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도면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비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견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터널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흉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있죠. 몇 마디 나눠보더라도, 그리고 첫 만남이 아니라 익숙한 조직 내에서 내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몇 마디만 나누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에 장애물을 겪게 됩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 이러한 장애물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치우는 우리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트이는 작업과 통하는 작업을 우리 소통에서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성장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싶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에게 이끌어내는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자, 이때 늘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설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은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설득이 잘 되지 않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는 편이세요? 답답해요. 그렇죠. 네, 답답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다 보니까 스스로 드는 생각이 혹시 이렇진 않으셨나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혼자 하지. 아,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혹은 왜 저래? 라는 자동적인 사고들이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정적 자동사고는요, 우리 모두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 자동사고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게 합니다. 그 상황을 상대방의 탓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탓을 하고 비하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적 자동사고가 떠올랐을 때 조금 더 내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설득 방법을 해내기 위한
사고를 좀 바꿔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큐비큐 기법이라고 하는 발전전 사고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큐비큐 기법 들어보셨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을 실패했을 때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도적인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전적 사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상대방에게 방법을 찾아서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큐비큐 발전적 사고에는 조금 공식 룰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즉, 3요소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그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하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생각하는 주어는 내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행동의 초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 3요소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설득을 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찾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략을 3가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일 설득 커뮤니케이션 시작의 중심인 내 발전적 사고를 한 번 더 세팅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것을 이 3요소를 적용해서 어떻게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내가 혹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답을 좀 잘 이끌어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3가지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열린 질문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는 강요하고 명령을 단순하게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하나 볼까요? 자, 우리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마감을 부탁을 하셔야 됐을 때 김 대리, 내일 5시까지 보고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물론 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이럴 때에는 그 김대리의 상황이 조금 촉박하거나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조금 부정적인 자극들, 마음가짐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스스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문사를 들어서 열린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시면 거의 업무 마감 전까지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대리에게 이 열린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김대리, 내일 보고서를 몇 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김대리가 5시, 내일? 이라고 하면 업무 전 6시 전까지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오전 10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오후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뱉은 이야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보실까요? 두 번째 스킬은 바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바로 가서 본론으로 부탁과 명령 지시를 내리는 순간에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기 때문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잠시 그 상대방의 상황을 터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상황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사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무작정 가셔서 팀장님, 지금 이 일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근데 그럴 때 혹은 팀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네, 이거 일 처리 좀 다 하고 해줄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또 시무룩해지시고 나도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내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답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최근에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바빠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마감이 다가와서 팀장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팀장님이 어려운 상황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일도 잠시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러한 어떤 빠르게 본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항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라벨 효과를 활용한 행동 유도를 강화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라벨 효과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릭터 효과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레임을 씌워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량이 팩트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기 위해서 그 라벨을 씌운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벨 효과를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벨 효과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강점과 역량을 평소에 찾아봐 주시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팀원에게 업무를 잘 처리를 좀 해달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자, 물어봅니다. 김 대리님, 이번에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 부담감이 너무 오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 대리님이 보여주셨던 내 상황에서의 강점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바꿔서 동기부여를 주실 수 있겠죠? 김 대리님, 워낙 항상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시니까요. 이번에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나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량을 잘 활용하려고 이 김 대리님도 분명히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요, 실제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실제 사례를 우리가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